자, 수험생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오, 시작부터 약간 스릴러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막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타고 있는 그런 걸어 다니는 거대한 우주선에 가깝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구성이 확연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주선 자체가 낡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선을 어디로 몰고 가는지 또 어떤 연료를 넣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맞아요. 매일 쏟아지는 까만 영어 지문들 속에서 약간 길을 잃은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글씨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생물학적 진실을 한번 해킹해 볼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해 볼 이야기는 바로 EBS 2026 스투글라이트 803 지문이죠. The Aging Microbiome, 즉 노화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러니까 그 게링어우드라는 현상을 우리는 보통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타이머로만 생각하잖아요. 막 시간이 흐르면 주름이 생기고 세포가 노화하는 것처럼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지문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 상식을 완전히 부수고 들어간다는 점이거든요. 수능 영어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필자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를 꿰뚫어 보는 건데 이 글은 노화를 바라보는 아주 새롭고 유기적인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유기적인 프레임이요? 네, 단순히 단어나 구문을 넘어서 이 글이 가진 전체적인 논리의 숲을 이해하는 순간 그 수험생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 같은 킬러 문항들이 훨씬 더 투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맞아요. 글의 도입부를 보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우주선의 비유가 왜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노화가 단순히 시계탑 톱니바퀴가 막 달아가는 그런 물리적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As well as the aging process itself, getting old is associated with other factors which drive changes in our microbiome. 네. 이 첫 문장이 사실상 전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짓고 있어요. 이 문장은 그 출제위원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그 토픽 센텐스, 즉 주제문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as well as the aging process itself에서 필자가 쓴 전략을 봐야 하거든요. 전략이요? 네. 노화 과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라고 한 발짝 물러서면서 독자의 기존 상식을 일단 인정해 주는 거죠. 일단 수긍해주고. 그렇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뒤에 오는 other factors,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이죠.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막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 A뿐만 아니라 B도 구문에서 A에만 시선이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싶은 방향은 무조건 B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노화 현상 그 자체보다 우리의 장내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외부의 그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극적이고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문장에 쓰인 be associated with라는 표현도 결국 그 외부 요인들과 우리 몸의 변화 사이의 끈끈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자체가 낡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거친 도로를 달리고 어떤 종류의 엔진 오일을 넣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정확합니다. 그 외부 환경이라는 주행 조건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정밀한 엔진의 성능을 아주 결정적으로 바꾼다는 논리죠. 그렇다면 독자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그 거친 도로와 엔진 오일,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격변시키는 그 other factors의 구체적인 실체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실체로 지문이 제시하는 게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행위잖아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그 생물학적 묘사가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네네. 지문에 보면 Our gut flora is heavily influenced by our diet, since the microbes effectively share what we eat. 장내 미생물군이 우리가 먹는 것을 사실상 공유하기 때문에 식단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장이 그냥 막 음식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아니라 어떤 음식이 내려오느냐에 따라 융성하는 종족이 달라지는 거대한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구문론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쓰인 접속사 since가 그 인과관계의 다리 역할을 딱 하고 있거든요. since요? 네, 수험생들 중에는 since를 보면 기계적으로 시간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because, 즉 때문에로 해석해야 그 생물학적 인과관계가 확 살아납니다.
미생물들이 우리의 식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식단이 생태계를 지배한다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문장이죠. 와, 그러니까 사과를 먹으면 사과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막 번성하고 기름진 걸 먹으면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도시를 장악하는 시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그 나비 효과가 등장하잖아요. 노인들의 식단이 극적으로 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인데 Older people's diets often change significantly, sometimes for trivial sounding reasons, like consuming less fruit because it gets harder to eat as we lose our teeth. 네. 이빨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장내 생태계가 송두리째 바뀐다니? 아니 이거 완전히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나비 효과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노화로 인한 치아 상실이라는 아주 국소적인 물리적 변화가 시작점이거든요. 치아 상실이요? 네, 이빨이 빠지니까 씹기 힘든 사과나 질긴 채소 같은 섬유질 섭취가 확 줄어들죠. 섬유질이 줄어들면 장내에서 그거 먹고 살던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헉 세상에.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다른 균들이 채우게 되고 결국 마이크로바이옴 전체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캐스케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아,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도미노 게임 같네요. 치아 상실, 그다음에 저작 능력 저하, 그리고 과일 같은 특정 식재료 섭취 감소. 이게 또 식단의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 장내 미생물군 붕괴. 이 흐름이 진짜 너무 선명해서 놀라워요. 이 선명한 도미노 흐름이 수능에서는 어마어마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탄탄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가진 텍스트는 그 글의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하기에 아주 완벽한 재료거든요. 아, 순서 배열이요? 네, 앞뒤에 문장을 막 뒤섞어놔도 치아가 빠져서 쉽게 힘들어진다는 원인이 과일 섭취 감소라는 결과로 가고 또 그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라는 최종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 논리의 뼈대를 이해하고 있다면 학생분들이 퍼즐 맞추듯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뼈대만 딱 잡으면 문장 위치가 헷갈릴 일이 없겠네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읽은 문장에서 그 trivial sounding reasons라는 표현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이빨 빠지는 게 사실 겉보기에는 참 사소해 보이는 이유 같지만 그 끝에서 일어나는 생태계의 붕괴는 전혀 사소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수능 어휘 문제의 아주 핵심 타겟입니다. 출제자들은 이런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단어를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함정을 파는군요. 맞아요. 겉보기엔 사소하다는 의미의 trivial을 지문에서 슬쩍 crucial이나 significant 같은 반의어로 딱 바꿔놓고 문맥상 적절한지 묻는 함정 문제로 내기 너무 좋죠. 원인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는 중대하다. 는 이 텍스트의 극적인 대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 겉보기와 실제의 그 간극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군요. 자, 이렇게 치아에서 시작된 사소한 나비 효과가 결국 필자가 이 글을 쓴 진짜 목적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네. 이 작은 도미노 하나가 현재 우리가 노인분들을 치료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어지는데요. 전체 지문에서 가장 묵직한 그 클라이맥스 문장입니다. This is a beautifully simple example of why it's so important to treat the whole aging process and not do medicine in silos. 방금 읽으신 이 대록 Not do medicine in silos. 수능 출제를 관통하는 핵심 비유이자 이 글 전체의 주제를 단 하나의 이미지로 쫙 압축해 놓은 표현입니다. Medicine in silos. 이거 직역하면 silo, 즉 막 곡물을 저장하는 꽉 막힌 원통형 창고 안에서 의료를 행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죠? 그 부엌 수도관이 터져서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막 물바다가 되고 있는데 배관공이 와서는 딱 부엌 파이프에만 테이프 칭칭 감아놓고 수리 끝났습니다 하고 철수하는 꼴 아닌가요? 밑에 지하실 생태계가 다 썩어가는 건 아예 보지도 않고요. 와, 완벽하게 본질을 짚어낸 비유네요. 부엌 파이프 수리공이 지하실을 무시하듯 치아가 아프다고 치과 의사가 이빨만 덜렁 치료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내과 의사가 위장약만 처방하며 서로 소통하지 않는 격리된 시스템. 그게 바로 medicine in silos, 분절된 의료의 한계입니다. 아, 분절된 의료. 네. 수능 출제위원들은 이런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비유 표현을 함축 의미 추론 문제,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고르시오 유형으로 내는 것을 가장 즐기거든요. 만약 올해 시험지에 이 표현이 등장한다면 정답은 필시
treating isolated symptoms without considering the interconnected bodily systems, 즉 서로 연결된 신체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고립된 증상만 치료하는 행위라는 맥락을 담고 있을 겁니다. 이빨 하나를 치료할 때도 그것이 식단에 미칠 영향, 나아가 장내 미생물에 미칠 영향까지 아주 유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부엌과 지하실이 파이프로 딱 연결되어 있듯이요. 그리고 이 문장 바로 뒤에 문법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구조가 따라붙잖아요. Which has wider knock-on effects of their own. 여기서 이 넓은 연쇄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구조를 전문가님이 좀 파헤쳐 주시죠. 네, 이 부분은 수능 어법 문제에서 아주 자주 다루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콤마 더하기 which 형태로 쓰였죠. 네네. 여기서 which는 단순히 앞에 단어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상황 전체, 그러니까 치아 상실로 인해 식단이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선행사로 받고 있습니다. 논장 전체를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뒤에서부터 막 꾸미듯 해석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은 더 넓은 연쇄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의미의 다리를 건너가듯 직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치아 상실이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 전체의 지형을 가꾸는지 텍스트 내에서 문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와, 단어, 구문, 문법이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필자의 비판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는 식단이라는 첫 번째 외부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지문을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의 우주선을 막 뒤흔드는 또 다른 강력한 외부 요인이 등장합니다. 네, 약물이죠. 맞아요. 바로 약물, 그중에서도 항생제, antibiotics입니다. 문장을 보면 The elderly are also prescribed more antibiotics, which can damage the microbiome at the same time as treating the bacteria making them ill. 이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서 막 강렬한 모순을 느끼셨다면 이 글의 논리 구조에 완벽히 동화되신 겁니다. 진짜 모순적이죠. 항생제는 사실 사람을 살리려고, 질병을 고치려고 먹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병을 유발하는 나쁜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동시에 우리 장내 생태계를 손상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네. 이건 마치 마을에 침입한 도둑 한 명을 잡겠다고 마을 한가운데다 거대한 폭탄을 던지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도둑은 잡겠지만 선량한 마을 주민들인 유익균들까지 싹 다 날아가 버리는 어마어마한 부수적 피해, 즉 collateral damage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수적 피해라는 개념이 바로 노인 통합 의료가 왜 필수적인지를 증명하는 두 번째 강력한 논거거든요. 우리가 질병이라는 타겟만 촉집게처럼 치료한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생태계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구문적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at the same time as ing 구조가 아주 돋보입니다. 뭐뭐 하는 동시에라는 뜻인데 단순히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난다는 평면적인 해석을 넘어서야 해요. 나쁜 균을 죽이는 긍정적인 행위와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이 딱 묶여 있다는 그 처절한 모순을 느끼면서 해석해야 필자의 의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약 하나를 딱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 몸속 우지선에서는 막 생사를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참 섬뜩하면서도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결정짓는 아주 거시적인 외부 요인이 하나 더 소개됩니다. 바로 환경, environment입니다. 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문장이 There's also a significant environmental component to your microbial family, and older people living in care often have a different spectrum of species from those still living at hom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환경 요인 파트는 내용의 디테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문은 두 가지 대조적인 그룹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양원과 자택이요. 맞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돌봄 환경, 즉 living in care에 있는 노인들과 여전히 자신의 자택, living at home에 거주하는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이 different spectrum of species, 즉 완전히 다른 종의 범위를 가진 장내 미생물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죠. 뭐랄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결과 같기도 해요. 요양원에 살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식단에서 만들어진 획일화된 식단을 먹고 외부 흙이나 자연에 노출될 기회도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집에서 살면 자신만의 독특한 환경, 자기만의 식재료, 어쩌면 반려견과 부대끼며 살 테고요. 그러니까 내가 숨쉬고 만지는 외부 공간이
내 몸속 수조 마리의 미생물 생태계를 아주 다르게 조각한다는 거네요.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연해 보이는 팩트가 수능에서는 아주 무서운 함정으로 돌변하거든요. 아, 내용일치 문제에서요? 네, 내용일치나 불일치 문제에서 출제자들은 이런 디테일을 되게 미세하게 비틀어요. 보기 지문의 슬쩍, 노인들은 거주 형태나 환경과 무관하게 유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한다거나 요양시설 거주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식으로 오답을 끼워 넣거든요. 와, 진짜 속기 쉽겠네요. 그러니까 공갈의 분리가 곧 몸속 생태계 중의 분리로 이어진다는 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놓치면 시험장에서 어이없이 점수를 잃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내 안의 우주를 결정한다는 팩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문을 끝까지 쫙 해치해보니 처음에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치아려 빠져서 식단이 변하는 것, 병을 고치려 먹은 항생제가 장내 생태계를 폭격하는 것, 그리고 자택이냐 요양원이냐 하는 거주 환경의 차이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히 나열된 정보들이 아니죠. 치아, 약물, 거주 환경 등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외부 요인들은 노화와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라는 하나의 중심축을 향해 수많은 실타래로 엮여있는 거대한 상호 연결망, 즉 The Interconnected Web입니다. 아, 그래서 필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메디슨 인 사일로스를 멈춰라 라고 외친 거군요. 부엌 배번 수리하듯 증상 하나만 고립시켜서 치료하지 말고 노인 환자의 식탁에 어떤 반찬이 올라가는지, 치아 상태 때문에 씹는 게 불편하진 않은지, 요양원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통합적으로 통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인체를 독립된 부품의 조립품으로 보지 말고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하나의 열린 생태계로 보라는 것이 이 텍스트의 궁극적인 메시지거든요. 오늘 이 지문이 주는 깨달음은 수능이라는 전쟁터에 서 있는 수험생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할 때 막 단어장 따로 외우고 문법 공식 따로 암기하고 독해 문제집 따로 푸는 이른바 스터디 인 사일로스, 분절된 공부를 하고 있진 않나요? 아,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네. 단어 하나가 문장의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필자의 미묘한 뉘앙스를 담아내며 그것이 전체 논리의 흐름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이 거대한 연결망을 보는 눈. 그것이 바로 1등급을 결정짓는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영어를 넘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이 흥미로운 팩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혼자서 좀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 어떤 화두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씹어 넘기느냐, 감기 기운에 어떤 약을 먹느냐, 심지어 오늘 밤 어떤 방에서 숨을 쉬며 잠드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속 수조 마리의 미생물 생태계가 실시간으로 소멸하고 탄생하며 또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피부라는 경계로 둘러싸인 나라는 존재는 세상과 분리된 독립적인 하나의 개인일까요? 아니면 쉼없이 밀려드는 외부 환경의 파도와 섞여서 매 순간 그 형태를 바꾸고 있는 걸어다니는 유동적인 생태계 그 자체일까요? 와, 듣고 보니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막 무너지는 기분이네요. 내가 곧 환경이고 환경이 곧 나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오늘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사과 한 입을 베어 물 때, 혹은 내일 아침 무심코 비타민 하나를 딱 삼킬 때 방금 전문가님이 던진 이 생물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한 번쯤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수능 지문 분석을 넘어 여러분이 세상을 감각하는 해상도가 한층 더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수험생활 속에서도 이런 삶의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뇌를 깨우는 지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